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청 강연 세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국립부산과학관 과학문화실장 권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 현장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그 세 번째 세션 역시 앞에 진행되었던 두 세션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세션의 초청 연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스포드 대학교 크리스 린토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이처링 강홍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시민 참여협회 설립자 맨델웡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상적인 과학체험, 과학관 안팎의 주니버스라는 주제로 크리스 린토트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Hello everyon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또 옥스포드 대학을 대표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견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발견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에 참여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 남서부 지역에서 살면서 저는 망원경으로 밤 하늘을 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언제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제가 혜성을 발견하겠다. 왜냐하면 혜성은 이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린토트 혜성이라는 혜성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을 만약에 찾으면 내 이름을 딴 소행성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도 발견은 못했지만 제가 이제 하늘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켰는데요. 이렇게 별의 성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네뷸라 주변에서 제가 이러한 별을 잘 보지는 못했고 이러한 성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서 여기에 제가 X로 표시를 하고 린토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NGC 91에 18세기에 이미 이것이 발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현대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지 않는구나. 작은 12살짜리 애가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그렇게 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프로젝트에서 가져와서 그때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수백만 개의 은하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은하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점이 또 다른 은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별이 있는 그러한 은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너무나 많은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과학자들만 볼 수 있게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체 우주가 아니라 각 은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은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은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은하의 모양을 보면 형태를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것들과 수십억 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만 개의 은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태 분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님들께서 수백 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죠. 그리고 80년대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수백만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빈이라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더 많은 은하를 분류를 했습니다. 5만 개를 분류를 했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명 대학원생을 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15살짜리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형태를 분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에 1시간에 7만 개를 분류를 했고요. 수십만 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은 우주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가 이러한 우주 탐험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만들어졌는데요. 독특한 발견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로 2020년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갈 때의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옥스포드에서 촬영할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 태양의 밝기를 보여주는 물리학자들이 보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뭔가 태양 앞에 물체가 있을 때의 모양이 그리고 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에서는 항성을 보고 밝기가 떨어질 때를 찾습니다. 이 밝기가 떨어질 때 아마 그것은 뭔가 행성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항성의 주변에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이지요. 그 테스라는 나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노라 아이즈나라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달라. 그리고 항성 앞을 지나가는 행성의 자취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항성을 도는데 30일의 주기를 갖고 있는 그런 행성들이 있고요. 테스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었고 저희 참여한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게 됐습니다. KIC 84라는 그러한 한 별이었는데요. 이 항성을 모니터링 하니까 2번 밝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20% 정도의 밝기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플래싱이라는 갑자기 빛이 밝아졌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논문이 나왔고요. 이 논문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학자들인데요. 이 시민과학자들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만든 어떤 구조물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시민 참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별도로 연구를 했는데요. 텀이라는 분께서 아마
제이콥스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자신이 발견한 혜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빛의 밝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꼬리가 달린 혜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 과학자가 전체 케플러 데이터를 살펴보고 20만 개의 별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니처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별을 찾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별을 찾았습니다. 천체 물리학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었는데요. 바로 시민 참여자들이 이러한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께서 직접 논문을 발표하는 데에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어 리뷰가 진행이 되지 않지만 이런 시민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과학자들처럼 그렇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단순히 천문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많은 지금 천체 물리학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천문학과 관련된 당연히 그러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톰 하트라는 제 동료가 진행을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펭귄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펭귄의 개체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남극에서 정말로 한 마리씩 그 펭귄을 하나하나 다 셉니다. 그게 바로 연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남극에 1년 동안 사진을 찍어서 옥스포드에 매년 800만 장의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펭귄워치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펭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이게 이제 펭귄 헌터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펭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펭귄 헌터 아니면 플래닛 헌터 그리고 갤럭시 주는 다 주니버스에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시민 과학자 200만 명이 수십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주니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5천억 건의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그 지금 프로젝트 빌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학자라던가 아니면 과학센터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주니버스가 바로 그런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이 갤럭시 주 프로젝트를 보면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천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반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웹사이트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 바로 돕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이 운하에 관심이 있는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갖고 있는 특히 담을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지만 참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다른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니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과학박물관에도 많이 가고 과학센터도 많이 더 참여하게 또 방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펭귄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말로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 참여는 진짜 과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과학을 한다는 것이 아마 이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인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 오디언스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그 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취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니버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정말로 많은 시민 과학자들이 수백만 명이 직접 정기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동물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연사 연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많이 해도 내가 시민 과학자로서 뭔가를 참여하려고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 사이트를 발견을 했다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 대학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뭔가 QR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니버스는 시민 과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레인 길리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턱이 높아서 두려워한다. 지금 옥스포드에 이러한 건물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관 앞에 서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계단을 올라가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과학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턱을 낮추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참여를 하는 것을 정말 작은 것부터 참여를 하게 해서 그러한 문턱이 정말 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트레이닝 코스를 밟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웹사이트에서 사진에서 펭귄이 몇 마리인지를 세어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루이스 아처라는 분인데요. 과학 자본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과학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어릴 때에 가족이나 동료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과학 콘텐츠를 얼마나 쉽게 접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주니버스는 바로 이런 과학 자본을 쌓는 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바로 주니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니버스를 이러한 과학관 공간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버스를 이렇게 시카고의 플라네토리움에서도 주니버스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학관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 플래네토리움 앞에 이렇게 실제로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과학자로서 이 과학관에 방문했을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한 전시물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관 밖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중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께서 지금 겨울 페스티벌에서 은하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과학을 과학관 안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것은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펭귄을 세는 것은 실제로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쉬운 타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신과 인간을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자들의 경우에 많은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특이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운가를 살펴보면 기계는 어떤 한 데이터에서 특이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흥미로운지 아닌지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특이한 것, 아래쪽은 특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흥미롭지만 특이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갤럭시 주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은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에서 흥미롭게 생긴 은하를 찾아달라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거죠. 흥미롭고 특이하게 생긴 은하를 찾아달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이 없으면 조금 다른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은하의 형태 분류를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은하가 흥미롭게 생겼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은하가 무엇인가, 다른 은하는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흥미로운 은하를 찾아야 되는가, 내가 은하의 형태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지만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진정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과학관이 아마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젤라 만만 센터가 있는데요. 그리고 켄싱턴 부분에 이러한 자연사 박물관도 있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한 것을 전시를 하고 그 고대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해서 큐레이터들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새로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주운 돌이 운석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실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운석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만 큐레이터의 설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과학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이것을 온라인 공간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루빈 업저버트라는 칠레의 관측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30테라타의 이미지가 하루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돼서 많은 미니 이미지가 나올 것인데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분석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아르겐더, 독일의 천문학자이지요. 별의 고유 운동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나에게 연락을 달라, 그리고 관측한 내용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60년 동안 이루었던 과학적 발견보다 더 많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측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책상 위에 있으면 관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내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학의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우리 시민 과학자로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학 프로젝트 플랫폼인 주니버스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을 부탁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통역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 저한테 인상적인 것은 과학과 시민사회에 대한 융합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기획하다 보면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를 거로 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아니면 추진하면서 기획자의 열정만으로 이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열정 외에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뒤이어서 한국 사례가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점에서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이해의 초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대전에서 과학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ATN 뉴스의 이기종 국장이었고요. 앞서서 한국사에서 이루어졌던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신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Well, thank you for your.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참여자들의 지원, 참여가 중요한데요.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프로젝트를 만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함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빌더를 통해서 이미 경험이 있는 시민 과학자와 연결이 되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것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논문을 쓰고 그 사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어떤 노트를 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저희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언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주니버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현지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면 예쁘기만 한 아니면 특이한 은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동물 사진이라도 그것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일종의 소셜 네트워킹 같은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까 잠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무리쯤에 과학관들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선생님께서
과학관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니버스는 사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과학관들은 사실 특정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관이 그러한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과학관에서 진행이 되려면, 그리고 과학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주니버스 같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꿈으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빈 관측소를 보면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큰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사진을 찍습니다. 혜성이나 소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은하, 이런 사진을 계속해서 찍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를 분류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관들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하늘의 일정 공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MIT 박물관 위에 있는 하늘 공간에서는 우리가 분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공간에서 지난 밤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석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발견한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문한 사람들 중에 지금 30분 동안, 지금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분석해 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을 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저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는 실제로 방문을 한 이후에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요. 이것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려면. 그래서 과학관들이, 방문객들이 그러한 경험을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젝트에 정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항성에 있어서 뭔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마지막 토론 시간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시민과학, 시민 참여로서의 과학과 과학자로서의 시민 참여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네이처링의 강홍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주니버스, 우리 시민과학 하면은 대단히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주니버스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국내에서 이 시민과학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처링이 그 서비스 이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니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갖고 있던 사진이나 데이터를 오픈해서 해석과 분석을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게 어떤 작동의 좀 핵심적인 기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향하는 이 네이처링은 시민들의 직접 관찰한 것들을 기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야는 저희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분야에서 조금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박물관하고 관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자도 아닙니다. 자연을 좋아했던 시민이고 계기가 돼서 국내에도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단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어요. 시민과학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개념도, 그다음에 방식도, 운영도 어떤 획일화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국내에서 느꼈던 가져야 될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어제도 이 박물관에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도 했었는데, 박물관에서 그게 자연사박물관이건 아니면 이런 과학관이건 시민들과 함께 이런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컨텐츠이고, 우리가 일정 공간에서 일방향 전시 관점보다 훨씬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관에서 특히. 그래서 제가 뭐 과학관에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원칙에 대한 얘기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해외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국내 것들을 좀 경향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외 그 트렌드를, 구글 트렌드 아시죠? 상대적 그 관심도의 집중 포인트인데, 이 앞쪽인 2004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에서도 개념에 대한 논쟁이 한참 벌어졌던 시절이에요. 아마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시티즌 사이언스란 단어가 2004년도에 들어갔고, 과거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많았는데, 그러면 과연 시민 과학이라고 이걸 우리가 왜 칭해야 되는지, 효용은 무언지, 뭐 이런 것들의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의 유용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논쟁이 있다가 합의가 되고, 시민과학은 대단히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뒤쪽으로 보면은 점점 이렇게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절에는 이 개념이 맞다 틀리다의 내용보다는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만큼 시민과학은 뭐 역사는 몇백 년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되게 빠른 시간 동안 개념이 정리되고 대단히 주요한 어젠다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시티즌 사이언스란 키워드로 검색했으니까 한국의 상황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한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한 5, 6년 전부터 시민 과학이란 것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것들이 회자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외에서 저런 트렌드에서 박물관이 기여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뭐 호주, 그 다음에 영국, 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자연 생태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칭을 해도 이런 분야가 많이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그 기존의 연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함에 있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과학관 단위로 대단히 유용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뭐 과학관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과학이 조금 더 활성화됐다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기존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런 시민과학의 컨셉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앱하고 웹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생물만 기록할 수 있는. 근데 그 생물의 기록이 사진만, 우리가 SNS에서 소통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생물을 기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생태적인 정보죠. 위치나 기상 정보가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국가 생물 종목 등등 해서 개인의 좀 쉬운 기록이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게 전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시민과학 관점의 서비스는 반드시 다 오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쌓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시각화, 지도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저희 서비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2014년도부터 오픈을 해서 지금 한 5만 명의 시민과학자가 활용을 해요. 해외에는 몇백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기준치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 5만이란 숫자도 대단히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데이터가 지금 한 120만 건 정도가 쌓여 있어요. 전국에 그 뭐 어떤 외딴 섬부터 수도권까지 해서 의미 있는 생물 다양성 데이터가 대단히 많이 쌓여 있고, 우리나라에는 5만 종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그러니까 10만 종이 있지만 공식화된 건 5만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이처링에는 현재까지 한 11,500종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기록한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라고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저희랑 협력을 하는 곳은 여러 가지 국가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특히 시민단체들이 많이 여태까지 그 종이나 이런 것들로 했던 것보다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효용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같이 협력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관심 있는 개인들도 역시 자기의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민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민과학은 아까 정답이 획일화된 정답,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 가져야 될 요소는 당연히 시민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연구자가 있어요.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는 주체가 전문가를 별도로 협력의 틀로 끌어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 수평적인 공동의 목적, 공동의 발전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민과학이 대단히 의미 있는 개념이고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조금 왜곡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참여하는 시민은 그냥 휴먼 센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만의 영역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전문가는 시민과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효용성뿐만이 아니고 어떤 연구의 사회적 임팩트, 이행력,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참여하는 시민은 본인이 취미 수준이건 아니면 그 취미가 지식으로 발전하건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발전이 도모돼야 되는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시민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이 시민과학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내는 것만이 시민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시민과학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에 이제 전문가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시민과 함께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적인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오픈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과학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환경운동이나 어떤 지역의 개발을 막기 위한 활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시민과학적인 컨셉을 가지고서 좀 더 발전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건 역시 시민과학의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높아요. 시민과학은 참여하는 시민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겠죠. 전문가하고 협력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교육적인 것들이 더 목적의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도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시민과학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학적 관점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 시민들하고 한 10년 동안 지금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라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분포가 확장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건 연구자가 파악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에 거주하는 거점에 계신 분들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지금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15,000건씩 매년 쌓다 보니까 이제는 해석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가 된 거죠. 예를 들면은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라는 종이 있어요. 기후변화 생물 지표인데 남방계에 사는 잠자리 종류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2가지 그래프를 보면은 분포가 이렇게 남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연구로 결과로 분포가 변화됐다고 확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옆에 오른쪽에 두 그래프를 보면은 두 지도를 보면은 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저기 남쪽 아까는 서산이었는데 이쪽은 뭐 파주까지 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거는 번식의 기록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앞에 두 지도는 전문가의 조사에 의존했던 자료이고 뒤에 두 자료는 전문가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데이터, 시민이 모니터링한 관찰한 데이터까지 결합을 했더니 저런 확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리고 모델링으로 분포의 변화까지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뿐만이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물종 분포의 변동이 되는 것들을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그 시민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게 그 어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시민과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개발의 압력이 많은 공간이 많아요. 특히 생태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우리 시민단체나 운동 활동가들은 노력을 해왔어요. 피켓팅도 해보고 자체 조사도 해보고. 근데 그런 과정이 녹록치 않았죠. 그것들 극복한 하나의 사례가 이 제주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주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화산 지역이죠. 근데 한라산 말고 곶자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화산 평지인데 그곳에 식생, 숲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대단히 생태적으로 생물 다양성으로 중요하고 남반계, 북반계 식물이 상존하는 의미 있는 곳인데 골프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개발이 끊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제주도 면적의 한 6%가 되는 땅인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곶자을 사람들이랑 시민단체들이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들이 유효적으로 방어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보호종이나 이런 생물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추진하는 쪽과 논의가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시간은 또 흘러가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자. 데이터를 만들자. 그리고 이것들이 전문가하고 좀 리뷰가 돼서 확정적인 증거로 자료를 만들자라고 어떤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고 개발을 합리적으로 방향을 튼 케이스가 이 곶자을 사람들이 제주도 곶자을에서의 역할이에요. 근거는 뭐였냐면은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증거의 데이터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아서 결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정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세 번째 개념인데 교육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인데 여러분 제비를 보신 적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비는 우리 곁에서 사는 조류이죠.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집을 만들고 하는 조류인데 이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식지의 변화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런 생태교육 학생들과 우리 주변의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환경을 고민함에 있어서 제비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났던 것 같은데 학교 단위로 마을로 나가는 겁니다. 마을에 나가서 어느 집에 제비 둥지가 있는지 첫 번째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제비 둥지에 제비가 오는지 올해는 오는지 알을 낳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어요. 결과가 이것 역시 데이터가 쌓이긴 하지만 완전히 분석적인 데이터까지는 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은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어떤 교육적인 결과를 내오게 됐던 거죠. 학교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제비집을 만나려고 하면 마을로 나가게 돼요. 마을의 어르신도 만나게 되면서 대단히 그 학교를 벗어나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시민과학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걸레 자루예요. 여러분 대걸레 자루 끝에다가 거울을 단 거죠. 그래서 제비집에 올려서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이 몇 개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바치대인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의 사례였어요. 그 주차장에 제비집이 있으니까 그 거주민들이 제비집을 다 띄워버렸어요.
똥이 차에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학생들은 그것들을 조금 더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고 여기가 제비가 돌아왔으니까 꼭 지켜주세요라고 아이들이 직접 멘트를 써서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활동에까지 경험을 늘려간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어떤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이 되게 큰 역할을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기 이미 인지를 하셨고 참여도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조리가 건물 유리창이나 우리나라는 특히 방음벽에 충돌해서 죽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뭐 북미나 카나다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고 이것들을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선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에 800만 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창에 충돌해 죽는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근데 그 연구가 그 자리에서 끝났죠. 1년짜리 연구였는데 그 다음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새가 죽지 않게 우리가 그 어떤 제도를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연구자 혼자 그 연구를 끝내고 나서 이런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시민들이 부딪혀 죽은 새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 변화를 견인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죽은 조류의 예들인데 한 180종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류가 한 560종 정도라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기록이 돼 있고 여기에 보는 거는 뭐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역시 예외 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런 기록을 했고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기록을 했고 한 3천여 명이 참여해서 3만 개가 넘는 이런 점들을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 새가 죽은 장소죠. 살아있는 새를 기록한 게 아니고 새가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파란색은 방음벽 일터이고 건물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쌓았던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뭐 소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네이처링이 지향하는 특징 중에서 시각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것들을 만든 이유는 시민들이 데이터를 모았고 어디서 어떤 조류들이 죽는지 정리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 거였어요. 지자체건 아니면 관계기관이건 우리 동네에서는 새가 이만큼 죽었는데 여기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시민의 어떤 그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됐고 아니면 이 연구기관에서 국가 환경부나 지자체한테 제도를 근본적으로 만들자라는 근거 자료가 된 거죠. 연구 자료는 통계에 기반했던 거고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건이었던 거죠. 근데 시민들이 이 정도의 데이터를 모으니까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류 충돌은 카나다나 북미에서도 많이 이미 그 단체가 구성돼서 진행을 해요. 플랩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서 기존에 벌였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보다 우리나라스럽게 대단히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성과를 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류 충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약 3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음벽을 설치하는 행정 규칙 자체가 조류 충돌 저감을 해야 되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야생동물 관련 법규가 국회에서 이런 조류 충돌과 로드킬에 대해서 그것들을 국가기관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요. 3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도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들은 시민의 노력,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전문가가 이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함께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좀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그 후과정이 있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참여자들이 기록을 네이처링에 올리면은 그 네이처링 상에서 서로 피드백을 줘요. 그쪽에 전문가 운영진 저희가 이 기록이 올바른 것 같다, 아니면 종명이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아니면 그리고 프로토콜을 조금 더 정확히 입력하자, 그런 것들이 실시간 피드백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검증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연구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행정기관하고도 소통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검증,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 지도 형태로 공유를 한 거였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리고 저감 방안이 적용된 형태도 다시 한번 지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공유되는데 네이처링 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국립생태원 기관이 보유한 에코메크라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도 이 시민 모니터링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생물 다양성 탐사도 시민과학에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기록을 남기기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지자체에서 혹은 그 여러 가지 동호회나 아카이빙이 필요한 집단에서 유용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 지금 사례를 막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팀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이 좀 가져야 될 요소 등등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시민과학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기반해야 돼요. 우리 많은 체험학습도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체험학습하는데 그것들을 시민과학이라고 칭하면서 조금 적용하는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논문이 나오건 아니면 보고서가 나오건 다른 형태가 됐건 데이터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여자가 계속 동기부여가 돼야겠죠. 자기 관심사가 됐건 지식의 증가가 됐건. 그리고 결과가 활용이 돼야 돼요. 결과가 그냥 데이터만 보고 끝나면은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뭐야? 나는 무엇을 했지? 라는 결과의 수준이 낮건 높건 간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시작부터 과정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우리 데이터가 아직 시민들이 모은 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결과 공개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틀리고 개선되는 과정도 시민과학의 하나의 프로세스고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방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주체가 있어요. 시민과학은 운영만 있고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있고 참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받아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네 가지 플레이어의 역할이 다 정확히 조화롭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을 좀 준수하면서 고민하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시민과학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필요로 하는 요소,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바가 남다르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장기적 관점으로 가려고 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하고 유사하죠. 소통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앞선 연사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과학적이라는 게 논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생산이 돼야지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최하는 사람, 전문가들도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대단히 많아요. 예산 아니면 참여자가 없어지거나 별의별 상황이 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좀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민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도 한 10몇 년 됐는데 그 당시 최초로 책에서 봤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시민과학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민이 관찰한 하나의 기록은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게 무슨 생물인지에 대한 과정, 아니면 내 가족과 함께 갔을 수도 있고 대단히 각양각색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시민 참여와 과학자의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까지 이렇게 내는 네이처링 활동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게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현장 참여자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Thank you for the 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리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서비스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홍보의 방식은 찾아가서 만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낯서니까 뭐 이게 SNS에 나오건 기사가 나오도 내가 이걸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 공감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4, 5년 동안은 전국에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협력하면서 인지도를 확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는 뭐 저희 별도의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사용하셨던 사례가 결국에는 주변에 전파되는 홍보의 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용을 말씀을 이제 국내 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국내에 특화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리 뭐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시민과의 기본 데이터를 공유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규제 이런 것들이 해외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수하면서 그다음에 특화된 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면서 그 국내에 특화해서 여태까지는 진행이 됐고, 현재는 국내에서만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북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아마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요청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순차적 고민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쪽 뒤쪽에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민으로서 이렇게 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활동하면은 어떤 후원금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돈을 만드시는 건지,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 곳에서 발표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전에 연사하고도 뭐 플로우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플랫폼이 어떤 상업적 물건을 판다거나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성격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은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가 이제 국립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 혹은 연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협력을 하면서 일정 정도의 그 코스트를 받고 유지를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크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분들이 후원금 받으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민과학 기회 및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맨델 웡 아시아 시민 참여협회 설립자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네,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국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전과학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포지엄을 조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발표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도 정말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학자나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원과도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을
뿐입니다. IT 기술을 저는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IT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시민 과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양성 있고 또 포용적인 그러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홍구 대표님께서도 제가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사료를 지금 많이 특히 지난 10년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할 내용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과학과 관련된 활동은 제가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개념은 저에게 정말로 새로운 것이었고요. 그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민참여협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홍콩에 있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시민과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시아에서 많이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그래서 저희가 홍콩이나 아니면 홍콩 기반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시아를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과학은 지금 북미 지역, 유럽 그리고 호주에서 많이 관련 활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담론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그 관련된 담화에 초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국가 간의 공통적인 이슈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5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많은 협업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파트너십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시아를 대변하는 저는 이사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물론 시민과학 프로젝트도 많이 이루어지고 펀딩도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S 트랙이라는 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 프로젝트로서 시민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CS 트랙을 통해서 어떤 접근법이 유효한지 등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도 제가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오늘 일단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과학이 정말로 무엇인가 저희도 그룹 차원에서 시민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시민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과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아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는 시민과학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학이 미국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물론 아시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시민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민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학 자체를 확장을 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를 동의를 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협업을 통한 발견이라는 프로세스가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결책 자체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시민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민과학이 뭔지 모를 때에 저희가 이러한 그림을 활용을 했는데, 캐런 쿠퍼라는 북캐롤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과학자인데요. 이 막대기 인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시민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 막대기 인간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 증거, 그리고 근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검은 상자 안에서 지식을 과학자들이 만드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상자를 열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듭니다. 정부나 전문가, 그리고 과학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자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우리 시민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우리도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니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민에 의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모두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모두 호기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모두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런 일을 취미든지 어쨌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것이 또 소셜미디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블랙박스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막대기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양하고 또 포용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민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시민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에 정리한 그림인데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고 제가 관찰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을 때에 경험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과 제가 또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서 뭔가를 배웠지요. 물론 지난 과거에 교육에서는 이게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일본의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런 발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들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또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스킬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시민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과학자 데이터도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때에 이제 시민들이 스킬을 얻어서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개발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소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열려있는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어떤 중앙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발견을 위한 프로세스를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특히 협회를 만들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학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유엔 환경회의에 저희가 글로벌 시민과학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학정책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그리고 정책위반과 또 연구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 물론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논의를 했는데요. 유엔 환경 교육에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민 과학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시민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마무리에 이러한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학만으로는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그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명의 시민 과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10억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 시민 과학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시민 과학이 SDG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유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환경 교육은 시민 과학에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17개의 SDG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SDG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시민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5가지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질이라든지 또는 공기질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글로벌 그룹으로서 저희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과학을 진행할 때 스토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하려는 것은 자연 세계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국가를 초월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과학을 바라볼 때 이런 SDG의 도구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시민과학과 SDG에 대한 매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4개의 인디케이터들을 보게 되면 시민과학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SDG 지표 중에서 한 20%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유엔에서 현재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과학 맥락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오랜 역사를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찰을 했고 그리고 봄에 예를 들어서 새를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거의 저는 매주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과학에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언어적인 측면 때문에 주로 북미 지역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0% 정도의 인구
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아시아의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화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학과 관련해서 citizenscience.asia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대표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일어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5년 전에 저희가 홍콩의 자선기 입구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공식화되고 있고요. 펀딩을 또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미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한 가시적인 대화를 여러 그룹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가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각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학을 하고는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존의 커뮤니티가 모두 한데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지역에서 공통으로 해결하려는 이슈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안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회,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인 어려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 대사들이 있고요. 또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또 강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훨씬 더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민과학이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대화를 여러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진행한 여러 진척 상황들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촉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죠.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주시하고 있고요. 이런 공유된 경험들과 지식들을 그룹 사이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서로 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서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시민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태국의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대화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정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시민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과학에 대해서 알아서 사람들이 탑다운 측면에서 더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대화와 관련해서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MOU를 여러 그룹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공식적으로 시민과학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UN 환경 계획과 그리고 UN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네트워크들과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솔루션이 되려고 한다면 실행을 하는 차원에서는 다 로컬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물관 관련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과학이 박물관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여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계신 분들과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이런 행사들이 일어나는지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들이 좀 더 개방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저희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 과학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델웡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쪽 뒤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빠르게 또 속도감 있게 소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통역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거는 통역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앞장에 그 대표님의 직책하고 소속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마 다르게 표시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끝나기 전에 그게 수정돼서 띄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요청 하나,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두 가지 사례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례에 있어서 공통점 하나, 그리고 다른 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시민과 과학과 관련된 융합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각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각 나라 또는 각 문화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국에서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ure.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아시아 시민참여협회 공동의장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일단 네, 앞서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각 발표자께서 시민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민 과학 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과학자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참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저 별도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연구자들이 아니면 시민과학자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은 다른 프로젝트 대비 그렇게 구체성은 떨어지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민과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Yes. 네, 한 가지 시민과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 연사분께 한국에서만 플랫폼이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태국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어로 된 플랫폼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현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플랫폼이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 세계 데이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내에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는 유용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선 유용하겠죠. 여전히 국내에서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알고 있는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높은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금 시민과학을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당히 시민과학의 새로운 국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언어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플랫폼의 언어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더라도 데이터 자체는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포맷을 통해서 협력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언어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질문 주셨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이미 시민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미 시민과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박물관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과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다른 예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작동되는 개념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문제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그룹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기회들이 어떤 경우에는 계획된 기회들이 올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청중들의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개념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함께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 정치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기회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은 나중에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그 세 분 모셔서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데롱 씨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분을 무대 위에 모시고 같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을 강연을 통해서 그 시민과학 활동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같이 모셔서 추가적인 토론을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로어에서 추가 질문하실 분이 계셨는데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Thank you for your 네. 오늘 과학관과 또 여러 시민과학 등 발표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사회에서 과학과 관련된 아웃리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관을 또 여러 과학 관련 전시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심포지엄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지속가능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사회의 경제적인 차원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과학관들이 경제적인 측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라고 한다면은 생태계, 다양성,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 사회적인 활동이 사실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관이 우리 폭넓은 의미의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VR이나 아니면 확장 현실 같은 것들이 물론 과학관에서 즐길거리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많은 그 미래 세대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학도 좋고 또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과학관이 미래 세대의 미래 일자리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속가능 개발 관련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과학관이 또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e talk from a citizen. 일단 시민 과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주니머스와 관련된 사우먼 박사의 논문이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아마 경제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서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시민 과학자들이 경제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여가 약 수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걸로 이분께서 추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과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되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주니버스를 통해서 배운 것은 과학적인 문해력은 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의 대응을 보면은 이제 공중보건을 잘 지킨 유지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가 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학자라서 경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이 시민과학이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21세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훈구 대표님께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하시고 있는 활동이 영향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But in the meantime, I'm going to latch on to the education aspect. 저는 교육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SDG에 대해서 발표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 문해력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적인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 과학과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과학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장기적인 가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전문가로서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참여입니다. 시민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손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현재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용하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갈 수 없는 곳을 그대로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게 지금 작동하는 미시, 거시, 실물 경제라는 개념을 조금만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개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자연, 자원에 대한 총량제라는 개념도 한참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자본화했을 때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저희가 어떤 단순 비교로 따질 수 없는 훨씬 경제적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큰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시민과학이 기여하는 바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과학관이 리더십을 가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시민 과학은 새로운 개념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 과학자들을 모집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쓰시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러한 참여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유도하고 이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프로젝트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종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시민과학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범위로 하고 관심이 있는 일단은 대규모로 많은 사람을 시작부터 모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핵심적으로 그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소수를 잘 인게이지하고 그분들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주로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아직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벌어지면 뭐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커뮤니티성의 그 모집이 제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관심일 수 있는 그 소수를 먼저 오피니언 리더들을 컨택하고 선발을 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분들이 다음 그룹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방식의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Yes, I think that's right. To bear in mind.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시민과학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커뮤니티에 먹힐 만한 그러한 주제를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할리우드가 보여주는 그 상아탑으로서의 과학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많은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에 대한 참여와는 좀 동떨어진 거죠. 나는 일반인으로서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그것을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와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잘 되면 상당히 보람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보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이걸로 내가 뭘 한다라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내가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뭔가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에 한 자선단체가 있는데 암세포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했고 그 당시에
30분 만에 우리는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나?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민들하고 전문가가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잘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시민과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확산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과학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이런 시민과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관찰 하나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내가 100개를 관찰하건 1개를 관찰하건 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기여의 그 어떤 기제가 작동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너무 거대한 목적을 잡으면 안 되고 차분차분 우리들의 어떤 그 관찰의 경험, 기록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yeah, 네,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시민 과학자를 모집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많이 봤는데 성공적인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처럼 만들어서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시민과학 프로젝트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과학이 사람들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게임처럼 만들어서 뭔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면 시민과학자를 모집을 하거나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질이나 아니면 공기오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지카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등 자신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관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였거든요. 코로나 관련된 트래킹 프로젝트도 이 영국에서 상당히 그러한 이유로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자문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시민 과학을 하는가? 내가 시간이 남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만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이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그것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열띤 그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 과학에 대한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 등을 다 같이 공감한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연사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